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귀로만 듣던 국민TV의 팟캐스트를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시작합니다. 국민TV 광고를 모집합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여러분,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과 사업체, 그리고 알리고 싶은 모든 것들 다 좋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주세요.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 또는 지역번호 02-3144-0933번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치시사블로거 IM 피터 임명도입니다. 지난 12월 5일 2차 민중 총궐기가 11월 14일에 이어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경찰은 1차 민중 총궐기 당시 민노총 등 대회 주최 단체 대표에게 소요죄 적용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을 함으로써 지방의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제의 공공문서에 따르면 3.1운동 당시 72%가 보안법 위반으로 22%인 1,700여 명 정도가 소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보안법과 소요죄의 적용이 96년이 지난 대한민국에서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에 분노와 함께 허탈감이 들기도 합니다. 더 IM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항쟁이 있습니다. 바로 1926년 60만세 운동과 1987년 60항쟁입니다. 1926년 조선의 마지막 임금 순종의 장례식을 기해 전국적인 한인운동이 전개됩니다. 순종의 상여가 통과하는 종로를 시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만세를 부르고 경문을 상을포해 대중의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60만세 운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3.1운동 이후에 침체됐던 항일투쟁의 불길이 다시 오르게 됐다는 계기가 됐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을 의식해 이날 일본은 경찰은 물론이고 7,000명의 육해군을 총동원해 60만세 운동을 막았고 시위 참가자 5,000명을 연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6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일본의 강력한 진압을 통해 60만세 운동이 일제강점기에 얼마나 중요한 대규모 한일투쟁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역사에서 60만세 운동은 그리 크게 주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60만세 운동에 조선공산당이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1926년 조선공산당은 노동자의 날에 맞추어 대규모 투쟁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4월 25일 순종이 사망을 합니다. 조선공산당은 순종의 장례식인 6월 10일에 많은 군중이 모일 것을 예상, 이날 전국적인 항일 투쟁을 전개하려고 계획을 수정합니다. 조선공산당은 60운동 투쟁 지도 특별위원회를 조직하여 5만 장의 경문을 인쇄하고 치밀한 계획을 하다가 일본 경찰에 검거됩니다. 조선공산당 지도부의 대규모 검거에도 천도교와 학생들의 참여로 산발적이지만 인천, 순창, 개성, 평양, 마산, 공주 등에서 많은 곳에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일제에 대한 투쟁의 불길이 다시 오르게 된 사건이 바로 60만세 운동입니다. 이처럼 60만세 운동은 일제강점기에 있던 대규모 한일투쟁 중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였지만 당시 지도부가 조선공산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반공을 주장하던 역대 정권에서 폄하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60만세 운동이 천도교와 같은 민족 세력, 조선학생과학연구회와 같은 학생조직 등 사상이 다른 단체가 힘을 합쳐 반일 민족 운동을 전개하려 했다는 부분입니다. 60만세 운동 당시 경문이나 구호를 보면 노동, 교육, 민족, 자유 등 다양한 주장이 전개됐습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는 60만세 운동을 가리켜 학생들이 잘못된 사상에 물들어 감정적으로 나온 불미스러운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여기에 역대 정권은 그날 사전에 발각돼 시위에 참여하지 못한 조선공산당을 아예 배제하고 학생운동만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60만세 운동은 조선공산당뿐만 아니라 임시정부, 병인의용대, 학생들이 조직적으로 연결하여 목적의식을 갖고 추진했던 항일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회주의, 민족주의 세력이 결합하여 신간회가 조직돼 언론, 집회, 결사, 출판의 자유와 청소년, 여성의 평등 등의 다양한 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건을 과거 군사 독재 정권은 공산당이 개입됐다는 이유만으로 단순히 학생운동의 기폭제가 됐다는 식으로 평가절하했습니다. 3.1운동처럼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되지 못했지만 이는 일본의 조직적인 탄압과 해유 정책에 있었다는 점을 쏙 빼놓았다는 사실은 조선 총독부처럼 한일투쟁을 어떻게 하든 숨기려는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연인은 500만 명 이상이 참여해 20일 동안 전개한 반독재 민주화 투쟁이었던 1987년 60항쟁은 군사정권에서 문민정권으로 독재에서 민주로 나아가는 한국 현대사와 정치사의 큰 분수령 중의 하나였습니다. 1987년 6월 10일 전국적으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규탄하는 시위가 계획됐습니다. 이날은 민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선출된 날이기도 합니다. 60항쟁의 의미를 축소하려는 세력들은 집권 여당이 대통령 재임 중에 전당대회에서 다음 대통령 후보를 뽑았다는 사실 자체가 40년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라는 전두환의 말을 앞세워 그를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집권 여당이 전당대회를 통해 다음 대통령 후보를 뽑았다는 사실 자체가 민주전통이라고 주장했던 전두환의 말이 과연 사실일까요? 전두환이 주장했던 40년 헌정사에 처음 있는 민정당 대통령 후보를 뽑는 투표지에는 1번 노태우라고만 적혀 있었고 투표지에 부뚜껑으로 찬반을 표시하는 기표식 투표 방식이었습니다. 후보 한 명만이 나와 대통령 후보로 결정된 사실이 도대체 얼마나 민주적인 일인지 I.M. 피터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4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 예능 PD와 가수, 개그맨이 동원된 민정당 대통령 후보 전당대회는 전두환을 친송하는 자리였지 민주적인 정당의 모습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노태우는 후보 수락 연설에서 자신의 정책은 말도 하지 않고 오로지 짧은 시간에 빛나는 열매를 맺게 한 우리나라와 민정당의 오늘을 있게 만드신 전두환 총재와 각하에게 다 함께 영광의 박수를 보내자고 제의하기도 했습니다. 6.29 선언이 마치 국민의 민심을 받아들인 전두환의 결단처럼 방송과 언론에 나오기도 했지만 그 이면에는 전국적으로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동참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투쟁한 결과입니다.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운운했던 전두환은 젊은 청년의 머리에 최루탄을 발사하게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체육관 선거를 마치 민주주의적 국민의 절차와 권리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군을 투입해 시위대를 해산하려는 엄청난 계획을 수립하기도 했었습니다. 독재와 군사정권을 막아내려는 시민과 학생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폭력과 불법, 빨갱이의 선동으로 바꿔놓고서는 오로지 전두환의 영광만 잠실체육관에 울려 퍼졌던 1987년 6월 10일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60민주항쟁을 정부 공식 기념일로 지정하면서 60의 승리는 축적된 역사의 결실입니다. 우리 국민은 오랜 동안 많은 항쟁의 역사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부패하고 무능한 전제 왕권의 학정에 맞섰던 민생, 민권투쟁, 일본 제국주의에 맞섰던 수많은 민족 독립투쟁, 그리고 군사 독재에 맞서 꾸준한 민주주의 투쟁들이 그것입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60만세 운동과 60민주 항쟁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일본 제국주의, 부패한 정권, 독재 정권을 국민의 손으로 몰아내려는 의지와 희생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목 터져라 외쳤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짓밟는 세력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길바닥 저널리스트 박훈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뭐 바쁘셨죠? 예, 뭐 시국이 뭐 아시다시피 뭐 계속 뭐 민중총궐기 대회, 그 다음에 뭐 서울대병원에 있는 백남기 농민, 뭐 이런 이슈들 계속 있어서 따라다니다 보니까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이렇게. 뭐 계속 이제 밖에만 에서만 돌아다니신 것 같은데 뭐 밥은 또 잘 먹고 다니신 거예요? 예, 뭐 거르지는 않고요. 잘 먹고 다닙니다. 좀 날씨도 추워져 갖고 밤에 또 계속 속칭 우리 뻐티기라고 얘기하는데 밖에서 계속 있으면 추워 갖고 또 감기 이런 거 뭐 조심하셔야 되는데. 아, 저번 주가 굉장히 추웠어요. 네, 그렇죠. 예, 저번 주 굉장히 추워가지고 조계사에서 조금 뻗치기 할 때가 좀 힘들었던. 조교사 뭐 만약 뻐티기 하면 도대체 대부분 어디가 있는 거예요? 뭐. 거기 피신할 데가 없어요. 한상균 위원장만 은신해 있지. 사실 취재진들이 이 추위를 피해서 있을 곳은 뭐 차 아닌데 차가 뭐 밖에 거의 주차돼 차도 있고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뭐 아는 취재진들 몰고 온 차에 이 차에도 있다 저 차에도 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혼자서 일하다 보면은 이게 독립 저널리스트들이 보통 이럴 때 되게 힘들거든요. 사실 뭐 큰 언론사들은 자기들 취재 촬영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뭐 있다가 나올 수도 있고 사실 또 뭐 기자가 보통 한 두세 명씩 따라가잖아요. 근데 혼자 있으니까는 어디 뭐 뻗치갈 때 어디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혼자 다니다 보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돈이 없어서 아니면은 뭐 돈도 없잖아요, 사실. 돈도 없고 차도 없고 두 가지만 있으면 잘할 수 있는데 두 개 다 없어서 힘들어요. 우리 저기 이 방송 보시는 그 우리 국민 TV 조합원들 여러분께서는 우리 길바닥 좀 이렇게 후원도 좀 해주시고 좀 도와주세요. 이게 몰골이 좀 점점 가면 갈수록 초췌해지고 있습니다. 절실합니다. 절실합니까? 좀 간절한 이 마음이 좀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요번에 그 우리 백남기 뭐 농민이라고 하기는 좀 백남기 선생님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좀 상황은 좀 어땠어요? 뭐 별반 지금 달라진 상황은 없습니다. 지금 수술은 끝났고 지금 호흡기 상태에서 중환자실에 계신 거죠? 네, 그 지금 뭐 수술하고도 예후가 좋지 않은 상태는 계속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약물, 호흡기를 단 상태에서 약물에 의존해서 지금 이제 연명하고 있는 상태인데 뭐 예후가 그렇게 희망적이거나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이 가족들 상황 입을 통해서도 상당히 지금 좀 안타깝지만 좋지 않은 예후가 있어서 계속 좀 뭐 지켜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뭐 안타까운 얘기지만 한편으로는 거의 이제 그 의학적인 소생 그 가능성이 없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병원이나 가족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빨리 깨어나셔야겠지만은 그 예후가 안 좋은 이유가 뭘까요? 처음에 되게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을 당시를 잠깐 이렇게 보시면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뇌가 굉장히 지금 많이 부풀어 올라온 상태라서 뇌압이라고 그래서 그 두개골을 지금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그 두개골을 열어놓고 이제 이 위에 살 표피만 이렇게 이제 봉합해 놓는 그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 건데. 일단 뇌압이 가라앉고 어떤 뭐 해야지 되는데 지금 뭐 희망적인 그런 상황이 안 보이니까 계속해서 그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 뭐 이 가족들 통해서 얘기를 들으면 의료진에서도 아직 정확하게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판단을 아직까지 내려주지 않기 때문에 더 초조하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요번에 이제 백민주와 그러니까 백남기 씨 이제 따님은 인터뷰를 했는데 뭐 기성 언론에서도 이분 인터뷰가 쉽진 않았는데 어떻게 뭐 인터뷰를 하게 됐나요? 사실 병원에 좀 며칠 전 인터뷰를 하기 그 전부터 한 몇 차례 찾아가서 우선 뭐 좀 인사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전달을 했어요. 사실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이런 영상을 좀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사연을 좀 알리고 싶다 해서 한 며칠 설득을 했죠. 그런 꾸준한 설득을 하고 그 어떤 나중에 이제
그 저희의 의도에 대한 진정성을 조금 믿어주시고 해서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진행을 하게 된 거죠. 지금 가족들의 심정은 좀 어떤가요? 뭐 다들 뭐 힘드시겠지만은 힘들죠. 뭐 많은 분들이 뭐 가족분들 중에 뭐 그런 경험을 경험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중환자실에서 보호자분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요. 뭐 중환자실 보호 대기실이 그 좁은 공간에서 하루 24시간을 거기서 이제 쉬면서 계속해서 면회가 하루에 2번뿐이 안 돼요. 오전하고 저녁인데 그 짧은 면회 시간 2번 외에는 하루 종일 그 병원 중환자실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피로하고 힘든 상황이죠. 지금 그 백민주 씨가 페이스북에 이제 올리는데 이제 댓글 악플이 또 이제 많이 달리는데 그런 점에서는 또 2번 상처를 또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 뭐 거기 이제 사돈인가 외국 분이시죠? 남편이 외국 네덜란드. 분이고 이제 그분들도 오셨는데 뭐 가족들 분위기는 뭐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좀 그 원망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있었나요? 많이 있죠. 모 매체에서 남편 되시는 분하고 인터뷰한 저도 그걸 봤는데 뭐 거의 우리나라는 이게 후진적 민주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은 그 남편이 모 매체 인터뷰 내용을 저도 봤는데 네덜란드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렇죠. 뭐 그 한마디로 일축을 하더라고요. 그럼 지금 이제 가족들은 계속 그 안타까운 마음, 정말 상처받은 마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하든 이제 아버지가 깨어나기를 바라는데 이 경찰이나 이쪽 그 정부에서 뭐 사과나 이런 게 좀 있었나요? 아직까지 없습니다. 강신명 청장이 뭐 적절한 시기에 병문안을 오겠다 사과라고 하진 않고 사과하러 오겠다라는 건 아니고 뭐 방문을 하겠다라고 표명은 한 적은 있는데 아직 역시 오지 않았고요. 정부에서 지금 지금 백남기 농민의 이거에 대해서 어디에서도 지금 책임을 지려는 그런 모습조차도 보이지 않고 참 답답합니다, 이게. 그럼 우리 이제 뭐 백민주 씨가 인터뷰는 사실 이제 영상으로 너무 잘 만들어갖고 이거를 한편 보시면은 뭐 그 내용과 이분의 가족들의 심정을 좀 알 것 같은데 동영상 보고 얘기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연세가 아무리 70이었지만 정말 건강하셨던 분이 저렇게 누워있고 저렇게 다쳐있는 거 보니까 마음 너무 아픈데 욕도 같이 나와요, 사실. 기계와 약으로 연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도를 하게 되듯이 마음을 어떻게 전달이 될 거라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성당을 다니는 것도 아니지만 근데 이렇게 내 마음을 적으면 아빠한테 전달이 될 것 같은 마음에 그냥 막내딸로서 그립고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그냥 적은 건데 그래서 20살 넘어서부터는 1년에 한 번씩 들어오니까 그렇게 뭐랄까 그냥 어떻게 사는지 그런 얘기하면서 그냥 평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올 때마다 아빠가 너무너무 좋아하시니까 같이 등산도 가고 산책도 가고 이제 그리고 그렇게 진짜 정말 남들처럼 똑같이 평범한 사이였는데 이제 지호가 생기고 결혼을 하고 이제 아빠가 새로 태어난 것 같다면서 지호가 태어나면서 아빠가 다시 태어난 것 같다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내가 너무 되게 오랫동안 멀리 떨어져 살았는데 내가 이걸로 효도를 하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남들처럼 똑같이 들었어요. 제일 하고 싶은 건 아빠가 지호 얼굴 보는 거고 아무래도 저보다 지호 보는 걸 더 이제 행복해할 것 같으니까 제가 제일 아쉬운 건 지호가 태어나서부터 아빠가 하루도 빠짐없이 지호 사진이나 영상을 보는 게 아빠의 낙이었거든요. 아빠 일어나서 지호가 커가는 거 좀 보면 좋겠는데 이제 3살밖에 안 돼서
금방 할아버지 기억도 까먹을 텐데 이렇게 너무 일찍 갈 것 같으니까 그게 많이 아쉽습니다. 그랬던 분이라서. 근데 그걸 어렸을 때는 그냥 우리 아빠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크고 나서 보니까 어쩜 그럴 수 있지?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렇게 욕심도 없는 사람 어떻게 저렇게 욕심이 없을 수도 있고 저렇게 사랑만 넘칠 수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지. 그걸 이제 나중에 커서 알았는데 또 이제 아빠가 이렇게 되고 나니까 그런 게 더 이제 막 죄송하죠. 내가 그걸 늦게 또 내가 항상 그렇잖아요. 계시는 존재만으로도 소중한 게 부모인 것 같아요. 내가 아빠가 있었을 때는 그냥 아빠라고 생각하다가 막상 아빠가 이렇게 되니까 그냥 아빠 존재만으로도 그게 얼마나 힘이 되고 그게 내 삶의 버팀목인데 그게 아빠가 저렇게 되고 나니까 그게 이제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아빠 막내딸 말고도 아빠 기다리고 기도해주고 일어나길 바라는 사람이 정말 많아. 진짜 기적이 일어나서 아빠가 깨어나서 지효도 보고 가족도 보고 아빠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 보고 웃어줬으면 좋겠다. 정말 기적이라는 게 우리 가족에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아빠 진짜 보고 싶다. 많이 보고 싶어요, 아빠. 정말 이걸 보면서 저도 이제 시골에 살잖아요. 사실 이제 백남기 씨를 보면은 제주도에는 삼촌이라 그러거든요. 동네 정말 동네 삼촌 같아요. 뭐 똑같이 이제 농사 짓는 서울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은 농사 짓는 분의 특유의 이제 그 피부 톤이나 이런 행동들인데 정말 제가 그 전에 사진들 보면은 정말 농부구나. 그러니까 농부들이 서울까지 와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 정권이 만들어 놓고 또 그런 사람을 정말 이렇게 지금 가족들이 애타는 마음 그런 희생 속에서 지금 있는 상황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는데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 백남기 씨가 정말 빨리 키위해서 온 가족이 정말 함께 있는 좀 영상으로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얼마 전에 동국대 네. 총장과 이사진 사퇴를 내걸고 네. 학생 총학 부회장 김건중 학생과 그다음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 이 두 명이서 이제 이사진들 사퇴를 촉구를 하는 그 농성에 관한 이야기를 좀 담아왔습니다. 동국대 사태, 이 사태 사실 취재한 지 꽤 되지 않았어요? 여름부터 제가 알기로는 나가서 취재를 계속 취재하신 걸로 아는데. 예, 올 여름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 최장훈 학생이죠. 이 친구가 학교 조명탑 위에서 고공농성을 했죠. 예, 고공농성을 할 때부터 사실상 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는 봐왔는데 뭐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지리멸명하게 그냥 하다 보니까는 중간에 이제 취재가 좀 단절되기도 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50일이라는 단식을 김건중 학생이 해냈죠. 지금 그러면 이 학생이 지금 50일 동안 지금 단식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50일 단식을 하고 이제 병원에 후송을 했죠. 병원에 후송된 거. 예. 뭐 쓰러져서 이제 후송된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후송이 됐으니까요. 50일, 뭐 성경에 이제 뭐 40일 금식기도 만으로도 굉장히 엄청난 건데 지금 50일이라면은 목숨을 내걸고 한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학생이 목숨을 걸고 한 겁니다, 진짜.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50일까지 버텼다는 거는 이제 죽기를 각오한 게 아니라 죽으려고 정말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동국대에서 때 왜 이 젊은 친구들이 50일 동안 정말 단식을 하고 목숨을 내걸고 있나요? 이게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 게요. 네. 처음에 이사장 선출과 총장이 선출할 때부터 문제는 발생이 됐었습니다.
일단 이 두 이사장과 총장이 갖고 있는 의혹을 좀 짚어봐야 될게요. 네. 보강 총장 같은 경우는 논문 표절의 의혹이 있습니다. 30편의 논문 중에서 2편이 표절로 이미 판명이 됐고요. 지금 예. 현재 4편에 대해서 다시 지금 심사 중에 있어요. 그럼 30편 중에 2편은 표절로 판정이 났고 예. 그러면 4편은 지금 심사 중이고 예, 그 다음에 나머지 논문에 대해서도 표절의 의혹이 있다라는 걸 지금 찾고 있는 그런 지금 과정이 있고, 일면 이사장 같은 경우는 뭐 많이들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충북 훈국사에 탱화를 절도를 한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탱화란 건 이제 그 불교의 그림이죠. 예. 문화재입니다. 문화재를 본인이 이거를 절도를 해서 네. 몇 년 동안 보관을 합니다. 보관을 하고 있다가 한 3년인가 지난 다음에 자기 지인한테 이거를 돈을 받고 팝니다. 이건 절도죄를 갖고 있는데 이 절도죄도 원래 이 그 주지라고 하죠. 보통 이제 스님, 그러니까 주지 스님이 이거를 절도를 했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는 이게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원래 스님들은 이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면 안 되고 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부처님께 기이한다. 그래서 뭐 승복 한 벌만 갖고 뭐 이렇게 산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걸 가지고 돈을 버셨는데 그게 이제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었었다. 이게 처벌을 받았나요? 처벌 안 됐습니다. 왜 처벌은 안 된 거죠? 의혹만 지금 뭐 계속 내서고 이제 본인의 이제 그 일면 스님 측 같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한 게 자기가 몰랐다. 이게 자기가 절도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보관하고 있고 자기가 돈을 받고 팔지 않았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계사 측에서 그러면은 예. 진상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쵸. 조계사에서 전혀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일면 스님과 이 보강 총장 스님이 지금 조계종 그 총무원장으로 있는 자승 총무원장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측근들입니다. 그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세 부류를 이제 흔히 말하는 악의 커넥션이라고 말하는데, 악의 축인가요? 네, 악의 축이. 이 자승 총무원장 같은 경우도 도박 의혹이 있다라는 거는 얘기했죠. 많이 알려져 있어요. 사실상 뭐 진짜 했다 안 했다 어떤 직접적인 정황적인 근거는 없지만 그 정황적 근거를 뒷바탕으로 할 수 있는 많은 의혹들이 사실상 돼 있지만 이거를 이제 매체에서도 직접적 그 근거가 없기 때문에 했다 안 했다라고는 사실 말을 못하지만 어떤 그 정황적인 봐서는 분명히 도박과 술 이런 향응에 대해 아주 굉장히 많이 노출돼 있는 총무원장이에요. 뭐 총장이나 이사장 이런 사람들이 어떤 그 학생들이 볼 때는 뭐 뭔가 논문 표절 의혹도 있고 범죄 의혹도 있고 그 스님으로서 갖춰야 될 오신체의 어떤 그런 것들 규율도 좀 안 어기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그 이사장과 총장으로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종립학교 아닙니까? 동국대가 조계사. 조계종이 종립학교다 보니까 자승 총무원장이 쉽게 말해서 씹어놓은 거예요. 꽂아놓은 거예요. 자기 완전 꽂아놓은 거예요. 이건 꽂아놓고 그 일면 스님 같은 경우 그 일면 이사장이 그 이사장이 있어서 조계종에서 사실 이 정도 문제가 됐으면 총무원장이나 조계사 측에서 내쳐야 되거든요. 근데 내치지 못할 이유가 뭐였냐면 자승이 일면 스님을 건드리지 못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둘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측근이거든요. 일면 이사장을 쳐버릴 경우 일면 이사장이 자승 총무원장에 대한 모든 비리를 폭로를 할 가능성이 수가 있어요. 있다는 거죠. 예. 그래 못 치는 거예요. 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또 마찬가지로 일면 이사장이 보강을 내칠 수 있느냐? 그럼 뭐 이사회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어떤 그런 것도 못하는 게 또 보강 이 총장도 일면 스님과 자승 이 총무원장에 대한 비리를 많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서로가 막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은 교육부에서는 지금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게 학생이 지금 2명이 죽으려고 하는데 그럼 대화나 뭐 이런 것도 조정 명령을 좀 대화 전혀 없었고요. 그 김건중 학생이 단식 기간 중에 일면 이사장이 그 농성장에 찾아와서 이사장 퇴임하는 거 빼놓고는 뭐든지 다 해주겠다라고 회유를 한번 합니다. 예, 이제 그 김건중 학생이 거부를 했죠. 그럴 정도로 왜 이렇게 이사장직의 목을
직을 이렇게 목을 거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이사회에서 이사진 이제 전원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고 사퇴를 했지만 아직 보강 총장은 남아 있는 상태예요. 입장이 굉장히 모호한 상태죠. 보강 총장 같은 경우 지금까지. 아니 아까 잠깐 얘기하던 교육부가 이런 사태를 아무리 이제 그 어떤 그 종교의 어떤 대학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사실 명확하게 사학입니다. 종립학교이기도 하지만 사학이고 교육부에서 사학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개입하지도 못한 거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교육부 입장에서는 니네 사학이고 종립학교니까 니네 내부에서 알아서 해결하는 식으로 사실상 방치했던 부분이죠. 아니 그 젊은 목숨 2명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이거를 교육부가 방치를 하고 알아서 해결할 정도면 50일 이상 이 학생이 단식을 하지 않았겠죠. 교육부에서 관심이 없었던 거죠.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외부로 더 유출되는 것 자체도 또 이렇게 싫어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우리 이 관련 학생 인터뷰 좀 듣고 한번 다시 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의사 소견으로는 이제 혈당이 정상 80에서 90 사이인데 59까지 떨어졌고 그리고 저혈압 올 거고 내장장애 올 거고 뇌 손상도 있고 그리고 20대에 이렇게 오래 단식한 케이스가 없대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경우가. 그래서 앞으로 어떤 증상이 날지 아예 알 수 없는 데이터가 없는 게 지금 또 문제죠. 그래서 굉장히 위독한 상태이고 빨리 지금이라도 병원에 보내라는 상황. 그 가족분들은 지금 알고 계시고요. 방해될까봐 놔두고 계시고. 다른 말씀은 없으시고요. 어때요? 좀 계속 같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같이 하는 너무 거죠? 힘들죠. 너무 힘들고 저도 지금 제정신이 아니고 계속 우라가 치밀고 슬프고 정말 이 사람 목숨을 가지고 이렇게 밀당을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화납니다. 초학생 회장이 투신 선포를 했어요. 예. 네. 아 본인이세요? 네, 네. 본인 지금 하셨잖아요. 네. 내일까지잖아요. 처리할 생각 없어요. 처리할 생각 네. 없으세요? 그거 굉장히 위험하고 좀 많이 걱정들 하고 있는데 그런 결정까지 알고 있는데 예. 이게 사람 목숨을 알기를 우습게 하는 사람들한테 직접 보여줘야죠. 네.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더 웃긴 거는 지금 이 지경이 됐는데 사태 책임도 안 지면서 그 밑에 밑선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교도 취급을 해요. 저희가 기독교인 취급하고 기독교가 뭐 불교 공격한다 막 이런 소문 내고 누가 시켜서 한다 이런 소문 내고 그러니까 사람 목숨 두고 저렇게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한 분노를 느끼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지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너무 극단적이라고 좀 생각하진 않으세요? 극단적이죠. 당연히 저도 하기 싫은데 그렇게 해야겠어요. 이제는 더 시간이 없습니다. 참 이렇게 반듯한 학생이 이 목숨을 걸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한다는 것 자체는 이게 좀 얘기를 좀 들어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계속 거기서 버티고 있을까요? 그분이 비리가 있건 없건은 사실 학생이 이 정도 얘기한다면은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 내가 어디 뭐 지옥불에 간다 뭐 이렇게 불교계에서는 이런 말도 있잖아요. 불경에서는. 근데 이 한 학생을 위해서 이사장과 총장이 자기가 그걸 꼭 가질 필요는 없잖아요. 스님들이잖아요. 욕심이죠. 제가 볼 때는 예, 불교에서 사탄승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어떤 사탄승이라고 합니다. 사탄승. 이게 기독교의 뭐 사탄이랑 똑같은 비슷한 건가요? 사탄승이라고 하는데 욕심을 버리지 못한 거죠. 그리고 이 사실상 조계 중에서 이제 그 스님들 사이에서 어떤 직을 맡을 때 소임을 맡는다고 하거든요. 네. 그 자기가 어떤 소임을 맡느냐. 그러니까 이 조계사 조계사 이 본원에서는 어떤 직을 갖고 있는 자체가 거의 정치화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종교계가 깨끗해야 될 종교계가 사실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정치판이 되고 정치 권력화돼서 서로 막 싸우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종교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를 뭐 이렇게 다른 스님들이 뭐 도와서 좀 이렇게 해결할 방법은 없나요? 뭐. 그 이번에 그래서 마지막 거의 이사 이제 이렇게 50일 가까이 단식을 하고 학생이 투신 예고를 하고 이런 상황까지 오다 보니까 이제 뭐 금강 스님이라든가 이제 몇몇 이제 진보 쪽이라고 하죠. 쉽게 말해서 이쪽 스님들이 이제 나서서 같이 릴레이 단식도 하고 하면서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는데 왜 처음부터 이 목소리를 내지 않았냐? 그건 아니에요. 목소리를 냈죠. 하나 워낙에 이 일면 스님, 일면 이사장이라든가 보광총장이라든가 자승총무원장이라든가 이쪽 이 그룹, 그러니까 이쪽 그룹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주류고 이제 이쪽은 이제 비주류고 뭐 쉽게 말해서 씨도 안 먹히는 거죠. 아, 참 지금 이제 그 학생들이 그 입장은 확실하게 이제 보광총장까지 사퇴를 하면은 해야 된다고 이제 요구하는 거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새로 선출된 48대 총학생회장이 안드레라는 학생인데 이 친구가 이제 뭐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를 끝까지 안고 자기가 뭐 싸워 나가겠다고는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계속해서 이제 싸워 나갈 수 있는 동력이 계속해서 뒷받침이 돼서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정말 우리 사회가 그 이런 목숨을 걸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라는 게 참 서글프면서 이 지금 병원에 있는 학생이 좀 빨리 완쾌해서 다시 정말 정상적으로 학교를 편안한 마음으로 좀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고생하셨고 이거 끝까지 이 사태 다시 또 취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 기자가 한다 우리 김종훈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뭐 이번 주도 여전히 바쁘고. 네, 바빴는데 좀 많이 추워진 것 같아요. 제주도는 좀 어때요? 제주도도 추워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제주도 눈 안 온다 그러는데 제주도 눈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피터 선배 그 페이스북 타임라인에서 봤는데 집인가요? 집에서 찍었는데 네. 그 한라산이 이렇게 보이는 그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한라산 설산이 보이죠. 네, 그러니까요. 집에서 이렇게 창너머로 한라산의 설산을 보는 기분은 어떨까? 좋죠.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오름은 올라가는 게 아니다. 한라산도 올라가는 게 아니다. 그냥 보는 거다. 뭐 한 주일 동안 되게 뭐 먹고 청춘도 하고 지난주에 뭐 이재명 시장도 만나고 왔죠. 그렇죠. 참 여러 일이 있었는데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 중에서도 가장 좀 큰 일을 꼽으라면은 저 역시 2차 민중 총궐기였어요.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12월 5일에 있었던 그렇죠. 2차 민중 총궐기. 근데 그나저나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피터도 1차 때 우리 국민TV 3원 생중계로 비롯해서 오마이뉴스, 팩트TV를 동시에 이제 띄워놓고 다 보셨잖아요. 이번에도 2차 때도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어땠어요? 피터는 그 수시간 동안에 진행된 그 집회를 보고 나서 머릿속에 딱 남은 뭔가 명징한 메시지나 구호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가장 남았어요? 그럼 평화롭다. 평화롭다? 단조롭다. 뭐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피터가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리포팅을 계속 준비를 하고 계속 집회를 쫓아다니고 있는데 정말 수만 명의 사람들이 토요일 날 지방에서도 올라온 거잖아요. 5만 그렇죠. 이상 되는 사람들이 올라온 건데 집회를 딱 마치고 나니까 머릿속에 남는 글자는 딱 평화라는 그 단어 하나밖에 안 남는 거예요.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민중총회에서도 오고 농민들도 오고 대학생도 오고 일반 시민 참여자도 오고 세월호 유가족들도 왔는데 왜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는 왜 평화라는 메시지밖에 안 남지? 우리가 반전 시위를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날 이제 두 가지 시선이 있죠. 하나는 평화롭게 잘 마쳤다. 두 번째는 이러려면 우리가 왜 왔을까라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런 말도 있었죠. 아니 도대체 뭘 우리가 얘기를 했는지 없다. 뭐 백남기 씨의 어떤 쾌유만 가지고 얘기를 했어도
뭐 상관은 뭐 그나마 괜찮은데 뭐 지난 1차 때는 구호가 너무 많아서 문제였고 그렇죠. 11가지였으니까. 2차 때는 그냥 평화. 그러니까요. 그냥 뭐 이게 지금 잘 지적을 해주는데 1차 때는 11가지 맞았어요. 11가지다 보니까 메시지가 중구난방으로 각계각층에서 보니까 민중 그래 총궐기니까요. 예. 전체의 민중이 메시지를 담아야 되니까 11가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2차 때는 이거는 평화라는 그 메시지에 눌려가지고 뭘 했는지 뭘 말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때 문재인 대표를 비롯해서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20여 명가량 나왔잖아요. 자기들이 평화를 수호한다고. 일단은 좋아요. 나온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들이 내세운 게 누구를 위한 저는 평화냐 이거예요. 그 평화의 메시지가 과연 우리 민중을 위한 평화였냐? 제가 감히 좀 새정치연합에 대해서 싫은 소리를 한마디 하면은 이 평화는 엄밀히 이야기하면 저는 새누리당과 이 박근혜 정권을 위한 평화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진짜 우려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그 처음에 차벽을 하기 위해서 버스가 광화문에 들어왔다가 다시 다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략으로 보면은 그 1차 때는 차벽을 치고 엄청나게 많은 그 억압을 했잖아요. 이게 3.1운동 당시에 일제가 문화통치로 바뀌었잖아요. 뭐 말만 문화통치지 사실은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겉으로는 평화, 이제 너네를 언급하지 않겠다. 우리는 너희들의 평화 시위를 보장하겠다. 네. 하지만 밑으로는 굉장히 많이 규제를 하고 억압을 했던 것처럼 저는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지금 전략을 짰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전략을 짰는데 이에 반해서 이쪽에서는 전략이 너무 허술한 거 아니었나. 그렇죠. 그러니까요. 당시에 지금 피터가 잘 지적을 해줬어요. 고도의 이런 정치적 계산에 있어서 너무 휘둘리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자꾸 저는 켜켜이 쌓여갈수록 얼마나 답답한지,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진짜 배 아파가지고 막 터질 것 같은데 화장실 갔잖아요. 네. 화장실 갔는데 일 봤어요. 나왔는데 밑 안 닦고 나온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루 종일 고생하고 우리 소위 얘기하는 시민들이 5만 명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다 집에 돌아가는데 허탈해하는 걸 왜 허탈감을 느끼게 했냐 이거예요. 그때 당시에 김광진 의원을 저희 국민TV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일단은 한번 보시고 나서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당이 의원총회 결의를 통해서 이번 집회를 평화적으로 만들 수 있게 의원들이 다 참여해서 평화 지킴이가 되자라고 선언해서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뭐 원내대표 모든 의원들이 다 참여해서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김광진 의원을 비롯해서 새정치연합을 꾸짖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점은 분명해요.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저는 꾸짖고 싶은데 왜냐면은 사실 네. 그러니까 김광진 의원처럼 시위 때마다 나왔던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점적으로 하는 거는 야당은 누구랑 싸워야 되냐면은 정부랑 싸워야 돼요. 그렇죠. 그 부분이죠. 그게 뭐냐면은 평화를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평화를 지킨다는 거는 보호자가 아니라 이 사람은 투사가 돼야 돼요. 그렇죠. 제가 좀 아쉬웠던 게 왜 꾸짖어야 됐냐면은 2차 때는요, 새정치연합의 의원들은 평화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투사로 해서 앞에 나가서 싸웠어야 돼. 그러니까 시민들은 당연히 평화적인 시위를 했어야지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사람의 그 유형이 있겠지만, 시위 유형이 있겠지만은 뭐 저는 평화롭게 시위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김희자처럼 뭔가 허탈한 사람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같이 수용돼야 되는 게 시위고, 핵심은 뭐냐면은 이날 새정치연합 그 의원들은 조용한 시위에서 나가서 그들이 구호를 외쳤어야 돼. 그러니까요. 잘 지적을 했어요. 앞에 나갔어요. 제일 앞에 나가지고 문재인 대표를 비롯해서 뭐 이종걸 원내대표 가지고 20명 가량이, 안철수 의원은 없었습니다. 나갔는데 왜 여기 가슴에 평화라는 메시지가 왜 담아야 되는 거죠? 이게 진짜 다시 한번 누구를 위한 평화인지 저는 의문스러웠고, 당시에 우리 국민TV 스튜디오에 전농에 박형대 정책위원장이 왔습니다. 네. 와가지고 정말 신랄하게 꾸짖었어요. 왜 가슴에 새정치연합의 인터뷰를 보면서 왜 이렇게 답답한지, 그 분노가 정말 절절히 느껴지더라고요. 일단 그 인터뷰 잠깐 보시고 나서 더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 네. 새정치연합 인터뷰 들으면서 좀 답답합니다. 예. 오늘 저렇게 평화 이야기하고 내일은 또 그 여야가 만나서 노동학법 합의하고 또 백남기 농민 문제도 대충 뭐 할까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그 적어도 야당이 나오는 것은, 물론 거리에 나온 것만 하더라도 참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나올 때 평화라는 배지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노동학법 안 된다. 백남기 농민에 대한 대통령 사과해라. 이런 배지를 차고 나와야죠. 이게 야당의 자세죠. 그렇죠. 예. 저는 그날 이렇게 어쨌든 사람들의 분노가 켜켜이 쌓여가지고 불만이 정말 터질 것 같아서 나온 거잖아요. 그 추위에 피터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그 추위에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벌벌 떨면서 촛불을 들고 가면을 쓰고 보면을 쓰고 걷는다는 거는 그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왜 그거를 왜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을까요? 저는 이제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치에 불러가다 보니까 이게 네. 항상 아까 전략이라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시민연대나 대표자 조직을 만드는 이유가 전략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 좀 봐요. 그러니까 시도 하나의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국민의 여론으로 해결되지 못하니까는 거리로 나온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거리로 나와서 시위하는 것도 하나의 정치적 행위거든요. 시민이 하는 정치적 행위인데 이것도 좀 전략적으로 잘 뽑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복귀를 해봤어요. 평화의 메시지만 남아서 집에 갈 때 되게 아쉬웠는데, 그렇다고 폭력을 우리가 조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메시지, 사람들이 계속해서 싸움을 하고 이 싸움의 목적이 무엇인지 남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돌아봤어요. 아까 피터도 지적을 해줬지만 87년도에 우리는 독재타도와 호언철폐라는 그 명징한 8글자의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2003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라크 전쟁에 대해서 파병 반대라는 분명한 그렇죠. 메시지가 있었고, 그리고 쇠고기 파동 때 2009년에 광우병 파동 때도 촛불 소녀들이 나타나면서 그렇죠. 저 광장을 가득 촛불로 메우면서 쇠고기 반대라는, 광우병 반대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는데 2014, 15년 박근혜 정부가 완전히 터질 대로 터진 상황인데, 그래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하야라는 말을 부담스럽다면은 최소한 백남기 씨에 대해서 사과하라는 이런 메시지라도 남겨야 될 거예요. 강신면 총장에 대해서는 뭔가 사퇴하라는 말도 해야 될 거예요.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고. 저는 이 분노가 나만 왜 이렇게 이래야 되나, 제가 이상한가요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듯이 그날, 그러니까 1차 총궐리 때 많은 사람들이 반성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중간에 프락치가 있으면 안 되니까 서로가 감시를 하자. 혹시라도 누가 뭐 사다리를 들거나 파이프를 들지 못하게 해라.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지 확인을 하고 막 이런 전략들이 이제 내부에서 온라인에서 다 나왔거든요. 네. 그럼 지도부가 해야 할 일은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정확한 구호를 제시해서 우리 이 시위의 주제는 이거 하나다. 제가 볼 때 이날 시위가 만약 평화라면은 뭐가 나와? 딱 그거죠. 백남기 씨를 살려내라. 그렇죠. 백남기 씨를 살려내라. 강신명은 사퇴해라. 그렇죠. 8자고 얼마나. 그리고 백남기를 살려내라. 강신명은 사퇴해라. 이렇게 분명한 책임이 분명하고 책임 소재가 분명한 일들이 탁탁 있는데 왜 그걸 못했을까 하는. 그러고서 자주적으로 12월 19일 날 3차 때 만나자. 저는 만나자고 해서 그게 8시 반 9시가 이제 다 됐을 때 만나자는 메시지를 보내는데, 뭐랄까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시민들이 다시 한번, 물론 많이 나오시겠죠. 불만이 쌓여 있으니까. 그런데 이들에게 과연 큰 즐거움을 다시 한번 줄 수 있을까? 이들에게 나올 수 있는 그 추동이 될까? 그리고 이거를 바라보고 있는 박근혜 정부는 물론 두려워해야죠. 시민들이 이렇게 모여 두려웠을 때 과연 얼마나 두려워할까? 이런 두 가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안 막아도 되겠다. 뭐 막아봤자 그냥 뭐 5만 명 와갖고 그냥 뭐 다니다가 그냥 가네. 그리고 그냥 평화하다가 끝냈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도부라면은 아까처럼 이번에는 백남기를 살려내라, 강신명 사퇴하라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만약 19일 날 또 온다면은 그때 구호까지 싹 해요. 그러면은 문자나 사람들한테 12월 19일 날은 뭐 박근혜 퇴진, 국정교사 반대, 노동계약 반대,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주제별로 하면은 벌써 처음에 12개, 11개 이 주제들을 12번만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날이 명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영상 볼 때마다 하는 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시위 현장 가면은 너무 앞에서 무대에서 말들이 많어. 재미도 없고 똑같은 얘기를. 그러니까 자기 얘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저는 좀 이 시위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되는 게, 나와서 자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 백남기 씨를 살려내라. 백남기 씨 관련된 영상도 틀어주지만은 그동안 시위에 희생돼 갖고 다친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박정철 고문치사도 있고 이한열 학생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좀 보면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민주화가 이룩한 것처럼 다시금 뭔가 이런 희생이 있더라도 우리가 좀 민주주의를 위해서 나가자는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분명한 점은 당시에 제가 이제 김종대 정의당 이제 군사 그 국방개혁 기획단장을 이제 만나서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김 단장께서 이야기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경찰 차벽이 없고 물대포가 없으면 시민들은 평화적으로 행진한다 그거예요. 그리고 그거 다 좋아요. 맞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김종대 위원장이 그러면서 강조한 게 뭐냐면은 이 평화로운 집회 속에서 우리들이 메시지를 제대로 담기 위해서 자극만 안 한다면 시민들은 우리들은 이미 민주 시민의 의식이 높기 때문에 자극만 안 한다면 우리들이 메시지만 분명하게 전달한다면 얼마든지 5만 명이 모이든 10만 명이 모이든 이 평화로운 집회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들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 부분은 정말 절대적으로 동의해요. 그렇죠. 네, 굳이 물포와 차벽이 없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거기서 경찰을 끌어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들이 전달하는 메시지와 목소리만 분명하면 이 정권이 두려워하고 정말 민주개혁 사회로서 가는 그 시발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집회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를 기획을 할 때 10가지를 해갖고 처음에 강력하게, 그 다음에 평화, 그 다음에는 정말 우리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게 기획된 의도라면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된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어찌 하다 보니 그렇죠. 준비를 하고 나갔는데 싸움을 하려고 딱 나갔는데 상대방이 도망간 거야. 그러니까 나 혼자서 뭐 할 게 없나 해갖고 사실은 그냥 혼자서 그냥 걸어오다가 왔다. 넌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평화 다 좋아요. 구호가 뭐가 있냐. 우리가 외치는 게 뭐냐. 평화롭게 시위하겠다. 아니, 그러니까 평화인데 앞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그거는 얻었다고 좀 봐요. 그러니까 평화롭게 시위할 테니 너네 막지 마라. 그렇죠. 이제 그거를 이제 유 장관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렇게 했으니까 다음번에 어떤 구호를 내세우고 하면 더 잘 될 거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그 시위를 기획하는, 그러니까 시위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 저항권 내지 표현의 자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폭력이나 불법만, 그러니까 폭력만 행사하지 않으면 결코 불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그랬죠. 이제는 평화 시위도 싫다. 그러니까 정말 저는 이게 뭐냐면은 넌 말도 하지 마. 이거는 언론사가 할 말이 아닌 거죠. 그럼 언론사도 조선일보도 너 조자도 꺼내지 마. 난 싫어.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결국에는 저는 우리가 포인트를 놓치지 말아야 될 지점이 5만이든 10만이든 이 시민들이 왜 모였는지, 특히 야당이, 새정치연합이 왜 이 수만 명의, 십수만 명의 시민들이 왜 모였는지 무엇보다 깨닫고, 특히 지도부가 뭔가 준비를 할 때 명징한 구호와 사람들이 떠날 때의 허탈감을 느끼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힘을 모아야죠. 참 이런 말해서 그렇지만 어쨌든 YS가 사후에 다시 한번 회복이 되는 가장 큰 이유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가장 큰 이유가 민주주의의 길을 가장 앞장서서 걸은 그런 리더십이었잖아요. DJ가 독재에 맞서가지고 걸어온 그 길이 있고, 우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계속 기억하는 게 인권 변호사로서 가장 최일선에 서가지고 했던 거잖아요. 지금 야당에게 저는 묻고 싶은 게 이렇게 무사 안위의 전략으로 언제까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싶은 건지 정말 크게 반성해야 됩니다. 정말 크게. 그렇죠. 이제 국민이 해야 될, 그러니까 국민은 평화적으로 자기의 몫을 높일 권리가 있고,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자기들이 받은, 그러니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리를 통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싸울 의무가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좀 각자의 영역에서 제대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앞으로 시위가 정말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딱 간단하게 8자 구호를 좀 생각을 해서 그날 모든 사람이 한마음 한뜻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큰 함성으로 다시 좀 뭉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위를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이 시위를 통해서 국민의 무서움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겁니다. 제가 다음번에는 청와대까지 좀 함성이 좀 들려갖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 요구하겠구나, 나도 반성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두 얼굴의 싸이. 빌보드 차트 2위, 유튜브 조회수 48억,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팝스타.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월드스타 반열에 올랐음에도 늘 겸손함을 유지하는데 다 팬들 덕분입니다. 한국을 세계에 알리겠습니다. 그러나 건물주 싸이는 다르다. 2012년 한남동의 한 건물을 구입한 싸이. 이 한남동의 작은 건물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10년 전 미술작가와 문화기획자들이 모여 만든 문화공간 카페 테이크아웃 드로잉. 운영진은 카페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예술가들을 후원하고 작품을 만드는데 처음에는 임대료가 저렴하고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성북동 일대에 자리를 잡았다. 독특한 분위기 때문에 금세 입소문이 났지만 돌아온 건 임대료 인상 요구. 그렇게 쫓겨다니다 한남동에 자리를 잡았다. 건물주는 이들을 쫓아내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계약서에도 특약으로 넣었다. 이들은 건물주와의 약속을 믿고 큰 돈을 들여 건물을 개조했다. 하지만 건물주의 약속은 채 6개월을 넘기지 못했다. 나가주셔야겠는데 재건축하기로 했어.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10조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그런데 예외의 경우가 있었는데 임대인이 건물을 재건축하는 경우, 즉 임대인이 재건축을 할 경우 세입자는 그대로 쫓겨나야 하는 상황. 갑자기 손님이 부쩍 는 이 가게가 탐이 났던 건물주는 특약을 깨기 위해 편법을 들고 나왔다. 갑작스런 건물주의 재건축 통보에 드로잉 측은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게를 비우기로 합의한다. 그러나 재건축은 진행되지 않았고 건물은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는데 39세 건물주 박재상. I'm a motherfucker gentleman. 새로운 건물주 싸이는 드로잉 측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약속대로 2013년 12월까지 비워주셔야 합니다. 저희는 영업을 계속 할 겁니다. 싸이 측은 재건축할 생각이 없었고 카페 드로잉 측은 재건축을 하지 않는다면 나갈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계속되는 퇴거 요구를 버티던 어느 날 용역을 내세워 강제 철거에 나선 싸이. 야 부셔. I'm a motherfucker gentleman. 그런데 싸이 측이 내놓은 강제 집행 명령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다. 강제 집행의 경우 신청 내용을 당사자에게 공문으로 알려야 한다. 그런데 싸이 측은 공문을 임차인의 가게가 아닌 임차인이 받을 수 없는 주소지로 보내놓고 강제 집행을 한 것. 이 사실을 알게 된 법원은 강제 집행 명령을 취소했다. 용역을 동원해 불법적인 강제 집행을 하고 세입자 집에 무단 침입하고 각종 소송을 남발했지만 싸이는 언론에 자신이 피해자임을 호소하는데 법대로 집행했을 뿐입니다. 제가 연예인이라는 사실이 약점이 된 것 같습니다. 매일 시위하는 통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을 의뢰 횡포라고 보도하는 언론들. 두 얼굴의 싸이.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현대 민주주의 국가 대부분은 불법적 방법으로 권력을 획득한 정부에 대한 저항권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불의에 항거한 3.1운동과 4.19 항쟁, 5.18 민주항쟁도 저항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수 세력은 법을 지켜야 한다고 외칩니다. 맞습니다. 법은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정의의 근본을 이루는 평등이 부인되거나 침해되고 정의에 위반되는 경우는 법은 악법이 됩니다. 이때는 정의가 법적 안정성에 우선합니다. 저항권은 민주주의 국가 국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정의를 저버리는 국가에서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위정자는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더 IM부터 시청해주신 조합원과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민TV, 국민라디오 그리고 뉴스케이를 응원하시는 분들 미디어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으로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리고 기존 조합원분들은 월조합비 납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과 월조합비 납부 신청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연락주시면 됩니다.